네,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니까 좀 도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 시간에 이걸 했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배액은 내담자로 하여금 사고 유형의 왜곡을 자각하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시도한다. 그는 내담자의 추론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의 사고의 왜곡을 자각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때때로 그럴 만한 근거가 부족할 때도 어떻게 자신이 그런 결론, 자신이 어리석고 지명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내담자는 또한 어떤 사건이 주는 의미를 과장, 이 경우 교수가 자신을 몰라주었다고 했습니다. 몰라주었다고 해서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과대망상의 과정을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는 또한 지나치게 단순하고 엄격한 사고나 단순히 우연하게 발생한 실패를 일반화시키는 그런 왜곡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교수가 학생들 지명하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실수로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고 D, E, F, G, H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A라는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C라는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D라는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A라는 학생한테 질문을 하고 B라는 C, D 했습니다. E한테 안 하고 F에게 했습니다. 그다음 G에게 했습니다. 좀 대보고 H, I, J, K 이렇게 있는데 F, G 했는데 또 H한테 안 하고 I에게 질문했습니다. J에게 질문했습니다. K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E라고 하는 학생이 만약에 똑같이 교수님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B, C, D, F, G 다 했는데 나만 쏙 빼놓고 넘어갔네. 교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자, 여기서 팩트는 딱 하나예요. 팩트는 뭡니까? B, C, D, F, G에게는 질문하고 I, J에게 질문했는데 A와 E와 H는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는 딱 이 하나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A와 E와 H가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를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팩트에 대해서도 사실에 대해서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자신을 몰라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자동적 사고. 자신이 바보다. 이거는 여러분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 감정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그게 없어. 그냥 자기 감정이에요. 날 바보로 생각해. 난 바보 같아. 교수님으로부터 지목도 못 받았어. 나는 바보야. 자, 정확하게 팩트는 A와 E와 H가 지명을 못 받았다는 건 팩트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팩트 체크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는 팩트는 그겁니다. 근데 본래 사람이 그래요. 예, 본래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본래 사람이 어떠냐 하면 어떤 일어난 사건, 일어난 사건은 사건 그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건 플러스 자신의 생각, 감정을 더해버려요. 이게 이제 왜곡돼 나온 거거든요. 사건은 맞아요. 사건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A와 E와 H가 빠진 건 사건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자신을 몰라주었다. 그리고 나는 바보다. 그러므로 이거는 팩트가 아니죠. 추정이죠. 추정. 근데 유독 또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유독 E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E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E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자연스럽게 순서로 B, C, D 왔으면 자기도 해야지. 자기를 넘어서서 F, G를 했는데 자기만 자기 주위는 다 했는데 자기만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를 미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H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 감사해요. 날 지명 안 하시고 F와 G는 했는데 IJK는 다 했는데 나는 아이고 교수님 날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나한테 지명 안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누가 더 맞습니까? E는 오히려 교수님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해서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나를 싫어해서 지명 안 했다고 생각하고 H는 반대로 아이고 교수님이 나를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해라. 다른 애들 다 지명했는데 나한테는 지명 안 하셨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반대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A는 또 왜? E는 어떻게 생각해? A는 야 너는 앞에 없잖아. 처음에 빼먹을 수도 있지. 근데 봐 교수님이 B, C, D는 했는데 자기만 넘어가고 F, G 했잖아. H는 특별한 근거가 없죠. 타당한 논리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럼 반대로 B, C, D, F, G, I, J, K는요. 교수님은 날 미워하시나 봐. 맨날 나한테만 질문해.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문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교수님 자꾸 나한테만 질문하시는 거야? 자기한테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B, C, D, F, G, I, J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질문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교수님 왜 자꾸 나를 괴롭혀? 자기만 괴롭힌다고 한다고 자기만 괴롭힌 거 아니잖아요. B, C, D, F, G, I, J, K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건 간단하게 왜곡된 자동적 사고나 왜곡된 어, 자신의 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인지 때문에 그런 거죠. 왜곡된 인지. 사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거는 틀린 추론이에요. 아니 맞을 수도 있어. 뭐 특별히 교수님이 싫어해서 질문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안 맞는 거죠, 그거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에 언급한 것들이 합리적 정서적 치료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합리적 정서적 치료라는 것은 Rational Emotive Therapy, RET라고 합니다. RET와 인지적 치료 간에는 묘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특히 치료 방법과 유형의 관점에서 그러하다. RET는 대단히 인지적 직면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울증 치료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RET는 여기 보시면 합리적 정서적 치료라고 합니다. RET를 합리적 정서적 치료. 그러니까 레이션은 합리적, 이모티브는 정서적 테라피. 그래서 합리적 정서적 치료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 인지적 치료 간에는 조금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RET는 대단히 인지적 직면적인 치료이지만 대조적으로 백은 소크라테스의 대화수를 강조하며 내담자가 잘못된 신념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한다. 또 일반적으로 인지적 치료는 RET보다 더 구조적이다. 자, 어떻게 구조적인가? 소크라테스의 대화수를 앞에 했으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어떻게 더 구조적인가? 이제 보자. 이런 거죠. 나아가 인지적 치료는 내담자의 인지 유형에 따라 장애 유형이 다르다고 보며 따라서 장애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 전략을 써야 합니다. 지금 배액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담자의 인지 유형에 따라 장애 유형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장애 유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치료 전략을 써야 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백은 RET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 이의를 가지며 그 표현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 개념들은 비합리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봐야겠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법칙들, 전제나 공식들에 의해서 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나 공식들이 아까 계속 말하는 어떤 틀이 되겠죠. 사고의 틀, 사고적 틀. 어떤 법칙들 이게 스키마잖아요. 스키마, 그죠? 에 의해서 산다고 믿는다. 그들은 비현실적인 일련의 법칙들을 명명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거나 그런 법칙들을 부적절하게 또는 과도하게 사용할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 내담자가 그런 법칙들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버리려고 결정한다면 치료자는 새로운 대안적 법칙들을 주입하지 않고 고려해 보도록 암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만약에 내담자가 그런 법칙들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끈다는 것을 안다면, 만약에 그것이 불행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상당히 필요가 없겠죠. 또 특별히 치료적 상담은 더더군다나 필요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될 때, 그러한 사고들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끈다라고 생각할 때 만약에 그 불행으로 이끈다고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버리려고 결정하겠죠. 버리려야 되겠죠. 왜? 그것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끄니까. 불행으로 이끄니까. 그럼 버리려고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치료자는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적 법칙들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스스로 고려해 보도록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자기 치료가 나오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 의한 치료. 사실 뛰어난 상담사는요,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드디어 우울증의 치료가 나왔는데 최근에 그는 대부분 불안, 공포, 우울을 치료하기 위한 인지적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울증에 대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의 치료 기법이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기술하려고 하는데 백의 우울적 척도 BDI는 우울증의 깊이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어 검사이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우울증 환자의 중상 관찰과 그 기본 신념에 근거해 있는데 이 검사는 중상과 태도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즉 슬픔, 비관주의, 실패감, 불만족, 죄의식, 처벌감, 자기혐오, 자기처벌, 자살의 상상, 울고 싶은 마음, 초조감, 사회적 고립, 미결정, 왜곡된 신체 이미지, 일회금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수면장애,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신체 염려증, 리비도의 상실. 여러분 쭉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했을 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것이 수면장애. 여기 있죠. 16번 수면장애. 불면입니다. 불면. 뭐 불면보다 수면장애가 낫겠네요. 자긴 자는데 제대로 못 자는 거니까 수면장애.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리비도의 상실,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한 거. 나머지 것들도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 뭐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정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잘못된 겁니다. 정상을 관찰하는 거고 정상과 함께 붙여야 되는데 슬픔, 비관주의, 실패감, 불만족, 죄의식, 처벌감, 한번 보세요. 자기처벌, 자살의 상상, 울고 싶은 마음, 초조감, 사회적 고립, 미결정, 왜곡된 신체 이미지, 미래긍지, 수면장애,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뭘 해도 계속 필요하다. 우울증이에요. 체중감소, 신체 연면증, 리비도의 상실. 특별히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요. 전형적인 우울증이지. 자살. 여러분 자살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반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러한 것들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쭉 검사질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위험한가, 얼마만큼 우울증이 심한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거 검사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도 숫자 높았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백의 치료법은 특수한 문제 영역, 그런 증상과 내담자에게 그런 증상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백의 치료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한 어떤 문제 영역, 그런 증상, 그리고 내담자에게 그런 증상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울증의 행동적 징후의 일부는 비활동성, 고립, 회피 등이다. 내담자는 자신이 너무 지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자신이 활동할 때조차도 기분이 나쁘며 우울하다 이 말이죠. 자신이 하는 일은 어느 것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우울증 환자에게.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에너지가 없는 거죠.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이 정도에서 굉장히 중증인데 이걸 이 정도면. 그래서 활동할 때 우울하며 어떤 것에서 실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증상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물론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럴 때 치료자는 시도해서 이런 것이 무엇이지요? 만약에 당신이 수동적이 된다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시도함에 있어서 초점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와 같이 소크라테스 측의 반문을 할 수 있다. 이게 소크라테스 대화법.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앞에 배웠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문해 보는 거죠. 시도해 봤어요? 시도해서 무엇을 잃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질까요? 당신이 시도했는데 무엇을 시도했죠? 초점이 무엇인가요? 초점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와 같이 이런 소크라테스에게 반문을 해볼 수 있다. 반문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치료 절차는 활동 계획을 짜고 단계적인 과제를 수행.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것부터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인지치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활동 계획을 짜고 단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는 처음에는 아주 쉬운 과제를 보고하는데 이것은 내담자가 점차 적극적으로 되어 어떤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보다 낙관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점은 내담자와 치료자와의 활동 관계의 목록을 이게 중요한데요.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중요한데 내담자와 치료자의 활동 관계의 목록을 적절히 작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전을 말했는데 시도하면 치료할 수 있다. 적으면 치료할 수 있다. 단순화시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시도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시도한 것에 무엇을 적으면 가능하다.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이든 시도한 그것에 대하여 기록해보세요.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여기서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업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